10월 27일 제 4일차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근데 이게 지금 단원명으로 여러분이 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지? 여기 보시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학생들은 처음 이 자습서로 이 단원을 접한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러면 마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3개의 단원이 있는 걸로 보이잖아. 3개의 단원, 독립된 3가지 내용을 배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제 풀스토리를 말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인문계를 갈 경우에 확률과 통계라는 선택 과목의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이 내용도 역시나 3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학책은 3덩어리를 되게 좋아하죠. 마지막에 통계예요. 통계. 뭐 이산 확률 분포니 연속 확률 분포니 해가지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가 몇 퍼센트야, 어느 정도가 몇 퍼센트야, 누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무슨 일을 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당신들 내신에서 1등급, 2등급 하는 것도 전부 이 얘기예요. 예,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가 이렇게 표에다가 무슨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몇 명이야, 47명이야, 이렇게 적는 건 중학교 때고, 예, 여기가 들어갈 내용이요, 그렇게 수치로 적으면 무지막지하게 큰 통계는 낼 수가 없어요. 예, 대한민국 인구를 대상으로, 예, 아니면 뭐 일산 시민을 대상으로 이러면 몇십만, 몇만 단위가 넘어가는데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값들, 또는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여기 들어갈 값들, 이런 값들은 다 확률입니다. 확률이 들어가요. 확률은 다른 말로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비율 값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계를 하기 위해 확률을 배워야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확률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뭐 확률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저런 거고 막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확률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P 이퀄 쭉 한 다음에 여기에 전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돼요. 예, 그리고 여기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의에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가 들어가니까,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 1, 2, 3, 4, 5, 6. 동전을 던져서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 그러면 앞면, 뒷면. 동전 2개를 던져서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 그러면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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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 이런 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어떤 시행이란 걸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경우의 수라고 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동원해서 셀 수 있는 범위의 경우의 수가 있고,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뇌활동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배우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확률을 하기 위해, 전 사건을 채우기 위해, 특정 사건을 채우기 위해, 예, 손가락 발가락 말고 이런 사건이 이만큼 일어나겠네 라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분류해서 배우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의 하나로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는 거예요.
순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직순열이 있고 원순열이 있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있고 중복순열이 있는 겁니다. 조합 안에 들어가서 그냥 조합이 있고 중복 조합이 있고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경우의 수가 더 상위의 개념이고 그 경우의 수를 세는 수단의 이론의 이름이 순열과 조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직순열 하나와 조합 하나를 떼다가 수학 하에다가 넣어놓은 거라고요. 보시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구성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7단원 경우의 수라고 말을 할 때 이 경우의 수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바를 소개하는 단원이에요. 알겠어요? 소개. 네, 통칭 경우의 수가 이러이러한 거다. 요런 거를 우리가 쓸 거고 여기에 쓰이는 대원칙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총론이라고 하죠. 총론. 책으로 말하면 서문. 서문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두 개의 경우의 수 세는 법을 배우며 끝난다. 요렇게 가닥을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할 제8강 특강도 역시 마찬가지 순열조합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직접 들어가지 않고 경우의 수의 총론을 소개하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손가락 발가락 동원해 가면서 경우의 수를 세보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원리와 기본 원리와 원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지금부터 이제 시행, 사건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건하고 여기 학문적인 용어로의 사건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일어난 결과를 사건이라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다.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비의도적 행위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질 때 기술을 써가지고 또는 윷을 던질 때, 이게 윷놀이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애기들한테 윷놀이 시키면 어떻게 해요? 본 적이 없나? 어린애들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윷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이렇게 모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놔. 이렇게 탁. 뭐다. 이거는 의도적 행위죠. 이게 시행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비의도성을 가진 우연의 결과를 추구하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행에 의해 나온 결과물을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사위를 비의도적으로 던졌고 거기서 2라는 눈이 나왔어요. 그럼 2라는 사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1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시겠죠? 그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이게 전체다라고 하는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전체라기보다는 제한을 하는 의미가 더 커요. 왜냐? 주사위를 우리 작은 걸 던져서 그런데 되게 무겁고 튼튼한 애가 이만한 애가 있다고 그래요. 주사위가 이만한 애가. 이만한 애를 3층에서 던졌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정하는 거지 사실은 이만한 쇳덩이로 된 주사위를 3층에서 집어던지면 모서리로 박히는 일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빡 이렇게 탑처럼 쓰는 거야. 어느 면이 눈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걸 배제하는 겁니다. 배제하고 우리가 경우의 수 박혔는데요, 뭐 동전을 던졌는데 똑바로 섰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배제하자.
배제하고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앞면과 뒷면뿐이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의 윗면에 놓여져 있는 눈의 숫자이다. 이렇게요. 알겠죠?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찾아야 된다. 예, 경우의 수를 세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우리는 잘못 세면 주로 빼먹거나, 예, 또 그냥 그러니까 전체를 나열한 게 아니라 이제 숫자의 곱하기로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딴 식으로 하다 보면, 예,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세다 보면 중복이 생겨요. 오답은 대개 빼뜨려 먹은 것과 중복된 것에서 생긴다.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중요하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 두 가지가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누구의 법칙 이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보가드로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 이렇게 하면 뭔가 늘 대단해 왔죠. 합의 원리, 곱의 원리라고도 하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당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나의 논리라는 뇌구조로 늘 하는 일입니다. 늘 하는 일인데 그것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으로 끌고 올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다가 니네가 맨날 하고 있는 그 논리적 작동에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너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우의 수를 만나거든요. 경우의 수를 만나게 되고 머릿속으로 논리적 결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해줄게요. 합의 법칙이 뭐냐면, 합의 원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원에서 수리학당이 끝났어. 나 집에 갈 거야.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생각해봐요. 각자 자기 여기서 우리 집으로 가는 방법, 자기가 실제 쓰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세봐요. 다 셌습니까? 상이나 몇 가지 나왔어? 세 가지. 뭐? 걸어가든가, 자전거 타든가, 버스 타든가. 버스 타기엔 너무 가까운가 보다. 주저하는 걸 보니. 버스 타든가 이랬지. 던가. 그럼 이거 한 가지잖아. 걸어간다 한 가지잖아.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간다 한 가지잖아. 그지? 그리고 버스 타고 간다, 버스 타고 간다 한 가지잖아. 근데 너 왜 세 가지라 그랬어? 더했지. 하나를 1 더하기 1 더하기 1 했지. 더했잖아요. 이게 합의 원리라고요. 아시겠어요? 너무 당연해서 이거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인데 사실은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할 수도 있었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한 거잖아요, 당신들이. 왜냐? 하면 여기다 이제 논리를 넣어줄게요. 거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걷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걷는다라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 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러니까 자전거라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걷거나 버스를 타는 행동은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집에 가는 일은 같은 시간대에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 본능적으로. 예. 이걸 지금 내가 설명했잖아. 이 이론을 이제 거나 5월, 영어로 하면 5월, 집합으로 하면 합집합. 아시겠어요? 이럴 때 다 더한다. 이게 합의 원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건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하나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하면 당신들 머릿속으로 2, 4, 6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6의 약수의 눈이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6의 약수의 눈이거나. 그럼 1, 2, 3, 6. 그럼 이 중에 2와 6이 겹치네. 그럼 1, 3, 2, 6. 1, 에이씨. 뭐지? 1, 2, 3, 4, 6. 맞아요? 1, 2, 3, 4, 6. 2, 4, 6이나 1, 2, 3, 6이나. 5가지. 라고 할 거라는 거죠.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이렇게 말하면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6이거나 5 빼고 다. 그러니까 5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죠. 더 했잖아요. 내가 왜냐면 거나라고 물어봤거든. 질문을 바꿔볼까요? 6의 약수이면서 짝수인 애는 몇 개가 나와요? 주사를 던졌을 때 2와 6이 되는 거예요. 6의 약수이면서 짝수인 애. 동시에 AND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럼 교집합을 구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또 딴 얘기고. 아무튼 그래서 사건을 딱 봤는데 내가 경우의 수의 사건에서 여기다가 중간에 5월이라는 연산을 붙이는 느낌이 오면, 그런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사건들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더한다. 이게 합의 원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곱의 원리 설명해 볼게요. 곱의 원리.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은 방학이지만 개학 중에는 집에 있다가 이 집이 좀 먼 사람 없나? 진우가 멀구나. 진우야, 너 집에서 학교는 가깝냐 혹시?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 그래도 해보자. 네가 학원이 머니까. 너 집에 있다 학교에 가잖아.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겠지.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을 오잖아. 그럼 학교에서 학원을 올 때 몇 가지 방법을 또 쓰겠지. 그럼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할게. 집에서 학교를 거쳐 학원으로 오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너는? 제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방법까지 포함해서요. 그냥 대충 상상. 한 25가지. 자, 그래. 고맙다.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갔다가 학원으로 오는 총 방법이 25가지라고 했는데, 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한번 보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을 몇 가지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 제곱수라 이미 결과가 나와버렸네. 이거겠죠. 이거겠죠. 설마 집에서 학교는 도보 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25가지,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25가 5 곱하기 5가 너무 확실해서 진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법이 이거였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그죠? 5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으로 오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이거 왜 곱했냐라는 거예요. 왜 곱했냐? 라고 하면, 이 한 가지 선택, 도보라는 한 가지 선택에 대하여 걸어온다, 엄마 차 타고 온다, 버스 타고 온다, 자전거 타고 온다, 택시 타고 온다, 이렇게 되는 게 다 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집에서 학교까지 걸었다라는 사실이 얘와 다른 애들이 조합되는 경우를 모두 다른 경우로 만들죠.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라고 하면 학원에서 학원에 오는 방법으로 버스를 이용했다라고 동일한 방법을 썼다 할지라도 도보로 갔다 버스로 오는 거랑 자전거로 갔다 버스로 오는 거는 다른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이걸 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이걸 아니까 얘와 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고, 이 동시라는 건 시간으로의 동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만 이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할 때 동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사건이고 이 5개의 조합에 대해 5개의 방법에 대해 5가지의 조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곱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곱의 원리예요. 그냥 내가 예상한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질문만 던져봐도 니들은 대답을 할 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곱해. 3가지, 4가지, 12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너무 당연하리라 생각되는 논리적 작용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곱의 원리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큰 원칙 2가지는 합의 원칙과 곱의 원칙인데, 합의 원칙은 그 대상들이 5월로 연결될 때, 곱의 원칙은 그 대상들이 and로 연결될 때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말은 쉽게 했는데 이게 설명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씩 시간을 줄게요. 대략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이거 해결해 보세요. 영상에는 제가 영상을 잘라서 갈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설명을 하는 걸로 보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죠?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마구잡이로 두 주사위가 1, 2, 3, 4, 5, 6, 1, 2, 3, 4, 5, 6을 가지고 있고 4의 배수가 되는 애를 막 쓰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막 쓰기 시작한 사람도요,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4의 배수가 뭐 있지를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고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분리를 하면 4의 배수, 4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이후로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주사위에 제일 큰 눈 2개가 6이고요. 6 더하기 6을 하면 12가 가장 큰 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12의 경우 6,6 이렇게 되는 거고, 8의 경우 2,6에서 출발을 해서 3,5, 4,4, 5,3, 6,2로 끝이 날 거고요. 그리고 4의 경우 1,3, 2,2, 3,1로 끝이 날 거고, 그런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런 다음 3가지, 5가지, 1가지를 더 했잖아요. 그죠? 다들 이렇게 했죠. 더 했잖아요. 분류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이걸 막 쓰기 시작한 사람도 자기가 4를 쓰는 게 끝났으면 바로 넘어가서 8을 쓰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명쾌하게 분류를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잠정적으로는 분류를 하고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모두 더하나 3개, 5개, 1개로 더하나 어쨌든 더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왜 그랬냐? 머릿속으로 합의 원리가 작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4의 배수는 4이거나 또는 8이거나 또는 10이니까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짧게 한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해보라 그러면 이제 경험치가 좀 많은 사람들과 요 순진한 사람들로 좀 갈리겠죠. 경우의 수 문제를 좀 자주 많이 해본 친구들, 언제? 처음인데?
아니에요. 당신들 경우에서 처음 아니에요. 예, 중학교 때 여기 중학생 증인이 있네. 확률 배워 안 배워? 배우잖아요. 확률 때 내내 했던 게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인접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웃하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여사건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수학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경우의 수를 여러모로 해본 친구들은 이런 거 읽자마자 여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답을 빨리 낼 때는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거 생각해보면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짝수, 짝수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들어? 예, 그러면 전체에서 홀수, 홀수인 거 빼면 돼요. 그러니까 6 곱하기 6에서 홀수가 135, 홀수가 135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된 조합들 갖다 빼면 바로 답은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작동 원리를 설명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상상하여 첫 번째 짝수 곱하기 짝수일 때 결과가 짝수가 된다. 두 번째 짝수 곱하기 홀수일 때 짝수가 된다. 그리고 홀수 곱하기 짝수일 때도 짝수가 된다. 로 나눈 다음 이걸 진짜 일일이 다 쓴 사람은 없겠죠. 설마. 왜 다 안 쓰냐면 짝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짝수가 어느 것인지 몰라도 되거든요. 어느 게 들어왔어도 곱하기에서 짝수가 만들어지는 데는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2, 4, 6이라는 짝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짝수에 대하여 다시 짝수 2, 4, 6 중 하나가 조합이 된다. 아까부터 내가 곱의 원리 얘기할 땐 조합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조합이 그 조합 맞아요. 뒤에 가서 배울 조합이. 그치, 조합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2와 2가 2와 4가 2와 6이 4와 2가 4와 4가 4와 6이 이렇게 이제 조합되는 모든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 홀수의 경우도 9가지, 홀수, 짝수의 경우도 9가지. 지금 여러분이 이 조합을 만들 때 행동한 곱하기 이게 바로 곱의 원리고요. 곱의 원리고 이제 9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곱할까 이렇게 243 아니겠죠? 729구나. 곱할까? 아니죠? 더할 거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으로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너희들 머릿속에서 작동한 원리가 합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얘가 발생하거나 또는 얘가 발생하거나 또는 얘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게 아까 그 뭐 어디 거쳐 어디로 갈 때의 경우의 수 하는 얘기. 여기서 일로 간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더해서 둘이라고 하고 여기서 일로 간다 그럼 하나하나 더해서 둘이라고 합의 원리로 쓰는데 여기서 여기를 거쳐 여기로 간다 라고 하면 2 곱하기 2를 하게 된다는 거죠. 곱의 원리가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부터는 합의 원리, 곱의 원리 워낙 쉽죠. 워낙 쉬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요게 순열을 쓴다기도 애매하고 조합을 쓴다기도 애매하고 어떤 자기들의 질문 고유의 풀이 방법이 있는 문제 유형들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순열도 애매하고 조합도 애매한데 이런 유형, 그러니까 어떤 수 거대한, 저 별로 안 거대한데 거대한 수를 하나 내준 다음에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약수의 총합을 하면 얼마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약수 얘기가 등장을 하면 이 유형만의 풀이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뭐 일단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로 한 2개 다 해서 한 10분 줄게요. 해설지 보지 말고 한번 해봐요. 자, 누구나에게 첫 번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앞으로도 종종 만나게 될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다시 만나는 시점은 수학 1, 2학년 기말고사 때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등비 수열 파트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여기저기서 이제 굴러먹다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어떤 단원에서건 뭐 함수의 개수할 때나 뭐 이럴 때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경험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우려고 애를 쓰되 까먹었으면 그때 또 익히고 또 이놈 또 나왔네. 그때 배웠었는데 뭐 이제 이런 후회를 하면서 여러 번을 경험을 하면 이제 나름의 법칙으로 기억을 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n이 있어요. a의 m승과 b의 n승으로 소인수 분해했다고 하죠. 소인수 분해했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n의 양의 약수의 한 다음에 뒤에 첫 번째 질문은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공식은 뭐냐면 저 소인수분해, 물론 이거 소인수분해 3개 이상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리는 똑같으니까 2개짜리 소수로 인수분해를 했다고 할 때 개수는 지수의 1을 더하고 지수의 1을 더하고 2를 곱하면 됩니다. 지수의 1식을 더해서 거기 있는 숫자를 모두 곱하면 돼요. 만약 인수가 3개였다 그러면 지수의 1을 더한 내용을 모두 곱하면 돼요. 곱의 원리가 작동을 한 거죠. 그리고 양의 약수의 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합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작은 언제나 1이에요. 시작은 언제나 1인데 끝이 뭐냐면 끝이 지 거듭제곱 수만큼이에요. A의 M승에 예를 들어서 M이 3이다 라고 하면 1 더하기 하나씩 늘려가요.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M이 만약 3이었으면 A의 3승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M이라고 해놨으니까 A의 M승에서 이렇게 끝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곱하는 거예요. 또 1로 시작을 하고 시작은 항상 1로 해요. 1로 한 다음에 B 더하기 점점점점 또 나가서 저놈아가 N이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얘는 B의 4승에서 끝이 나는 거죠. 끝이 항상 자기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고 이걸 다 더해서 둘이 곱하면 그게 합이에요. 그리고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양의 약수의 모든 곱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이 녀석은 n을 몇 번 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몇 번 곱하냐면 약수의 개수의 절반승 하면 됩니다. 절반승. 약수의 개수가 12개면 6승, 약수의 개수가 8개면 4승. 양의 약수의 시리즈의 여러분의 첫 번째 경험입니다. 샤샥 지워볼까요? 방금 전에 들어서 다 이해된 것 같았죠? 적을래다 놓쳤어? 영상은 늘 남잖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살아나.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샤샥 지웠냐면 방금 듣고 이해한 걸 너희가 기억할 수 있냐는 거야. 기억할 수 있느냐. 수업을 듣는다는 행동이 이런 거거든요. 듣고 이해했다. 근데 뭐 지금 쓸 수 있어? 라고요. 그걸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시간은 따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08 원래 적용시켜 볼게요. 108을 먼저 소인수 분해할게요. 2, 50, 2, 4, 8, 2, 2는 4, 2, 7에 14, 3, 3은 9, 3, 3은 9, 3, 3은 9. 그러니까 108은 2가 2개, 3이 3개 있는 녀석이네요. 그래서 1번 답, 양의 약수의 개수는요. 개수는 2에다가 1을 더하고 3에다가 1을 더해서 둘이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개가 답이에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12개. 두 번째, 양의 약수의 총 합은 얼마인가? 합은 얼마인가? 그러면 1부터 시작을 하되 2 더하기 2의 제곱이요. 쟤는 제곱으로 끝나니까요. 1로 시작을 하되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승. 얘는 하나 더 가서 끝나죠. 참고로 말하자면 이걸 다 전개해서 나온 모든 항이 하나하나가 다 약수예요. 이걸 전개하면. 그러니까 안 할 거지만 실제로 전개를 안 할 건데 전개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1 곱하기 1 하면 1이죠. 1 곱하기 2 하면 2죠. 1 곱하기 3 하면 3이죠. 예, 그리고 1 곱하기 2의 제곱 하면 4예요. 1 곱하기 뭐 할까? 3의 제곱 하면 9예요. 근데 그 전에 2 곱하기 3이 있어서 6이 또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삼성하면 그게 108이거든요. 예, 여기 있는 거 한 개도 빠짐없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양의 약수를 다 쓴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개수 얘기할 때 지수에 1을 더하고 지수에 1을 더해서 둘이 곱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놈이 바로 2승이기 때문에 항수가 3개예요. 1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넣었잖아. 그러니까 2승에 1을 더하면 3개 항, 3승에 1을 더하면 4개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몇 개 항이 나와? 그러면 3개 곱하기 4개 해서 12개 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항수가 정확히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이런 원리고, 실제로 이걸 이게 항들이 그냥 콤마로 나열된 게 아니라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되죠. 근데 이걸 뭐하러 전개해서 더하나? 이 결과가 이 결과랑 같은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전개를 한 것 뿐이고 여기서 바로 계산 들어가면 되죠. 4, 2, 1, 7이고요. 예, 그리고 9, 1, 10이고 27, 3, 30이고 30 더하기 10, 40이죠. 그래서 7, 4, 28, 280이 양의 약수의 총합입니다. 물론 일일이 다 더해도 지장이 없어요. 지금 아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8의 약수 쫙 12개 쓴 다음에 12개라는 것도 알아냈고 다 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1080이었으면 어떡할래요? 1800만이었으면 어떡할래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곱을 만약에 질문했다 라고 한다면 108이 총 약수의 개수가 12개죠. 12개의 절반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108의 6승이에요. 108의 6승.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이것도 설명해 주면 이해하긴 쉬워요. 아이씨. 네. 108이라는 애를 내가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를 두 숫자의 곱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108을 두 숫자의 곱으로.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1 곱하기 108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요. 그럼 108을 한 번 더 써볼게요. 두 수의 곱으로. 그럼 2 곱하기 54 맞아요? 맞죠? 108을 다시 한번 써보면 3 곱하기 36 이래도 108이죠. 네, 108을 4 곱하기로 쓸 수도 있어요. 4 곱하기 27 이렇게 쓸 수 있죠. 108을 6 곱하기로 쓸 수도 있어요. 6 곱하기 얼마고? 18 정도 되나요? 네, 108을 지친다. 9 곱하기 12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쓴 것 같아요. 예. 알고 보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와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양의 약수 다 쓴 겁니다. 약수라는 애가 원래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니까 곱하기로 표현하면 둘 다가 약수예요. 3도 약수고 30도 약수고. 그래서 작은 수, 큰 수로 시작을 해서 쭉 커지고 쭉 작아질 때 이 둘이 거의 만날 때쯤,
거의 만날 때쯤. 이거를 한 번 더 써라 그러면 그 다음은 12 곱하기 9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써주면 내려왔다가 꺾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양의 약수를 모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의 약수를 모두 곱해라는 이미 둘둘둘둘 곱해져 있는 상태니 여기 있는 이 6줄을 모두 곱하면 되거든. 그럼 양의 약수를 다 곱한 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결국 뭐냐? 108만 6번 곱한 거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08은 왜 6번 곱했냐? 이걸 싹 다 곱하면 108을 6번 곱한 거고요. 여기가 약수의 곱을 다 한 게 되는데 이게 왜 6개냐 하면 12개의 약수를 둘씩 짝지어 놨으니까예요. 둘씩 짝지어 놨으니까. 그래서 딱 절반이 된다는 거죠. 약수의 개수의 절반. 이해되죠? 예. 기억 못 할 거예요. 단언컨대 기억 못 할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너희가 이 양의 약수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기억이라는 건 그렇게 휘발됩니다. 예. 신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죠.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신의 축복을 너무 과하게 받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수업을 한번 듣고 이해하는 것은 그저 기억의 강도를 조금 높이는 행동일 뿐이다. 너희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뭐 문제 유형이라기보다는 문제 유형으로 갈까요? 문제 유형으로 갑시다. 지불 금액의 수, 지불 방법의 수. 이것도 정말 참 고래적 문제죠. 그리고 이거 중학교 때 나옵니다. 상인아 기억하니? 오,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중학생이구나. 이럴 수가. 나 같은 놈을 또 만나다니. 아니야, 근데 난 중3 때만 했어요. 중3 때만. 중2 때까지는 공부 안 했고, 중3 때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고, 각자가 다 여기서 중학생을 안 거치고 바로 고등학교로 올라온 사람은 없을 테니, 너희들 기억 언저리 어딘가에 동전 개수가 몇 개다, 지불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지불 금액의 수는 몇 가지인가, 요 문제가 들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요번에는 한 번 더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10원짜리 동전이 4개, 50원, 이 글로 써놓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처럼 형상화시키는 게 뭔가 기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는 더 좋아요. 100원짜리 동전 3개, 500원짜리 동전이 없는 걸 보니 옛날 문제인가 봅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는 500원짜리가 지폐였습니다. 놀랍지? 우리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우리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라고 발언하셨는데 왜 10원짜리가 한 개가 아니고 한 장일까?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10원짜리도 지폐였으니까요. 나는 500원짜리가 지폐였다가 동전으로 바뀐 그 중간 세대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지? 하여튼 이렇게 개수를 형상화를 시켜요. 그림처럼. 그런 다음에 1번 지불 방법의 수. 그냥 단순히 외우라는 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 방법하고 금액하고 살짝 구분을 해봅시다. 방법하고 금액하고 구분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돈이 되게 많아. 종류별로 돈이 되게 많아. 그런데 1,000원을 지불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1,000원을 지불한다 라고 말을 하면 500원짜리 2개를 집어서 줘도 1,000원을 지불한 거죠.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들어서 줘도 1,000원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 금액의 수는 한 가지예요. 1,000원을 지불했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불 방법의 수가 되면 500원짜리 2개를 집어서 1,000원을 지불한 것과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지불한 건 지불 방법에서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10원짜리 100개,
100원짜리 10개,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1개. 지불 방법의 수는 4가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10원짜리와 1000원짜리까지가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불 방법의 수가 항상 금액의 수보다 더 많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지불 방법의 수가 지불 금액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더 많아지냐면 10원짜리를 사용하는 것이 방법의 수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4개를 가지고 있으면 10원짜리를 안 쓰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안 줄 수도 있죠.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4개 쓰거나니까 방금 지수에 1 올린 것처럼 여기는 0이라는 방법을 하나 더해서 5가지가 된다고요. 10원짜리를 사용하는 총 방법이 안 쓰거나를 포함해서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4개 쓰거나 해서 5가지가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안 쓰거나를 포함해서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하니까 3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100원짜리 3개가 있어요.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곱합니다. 왜 곱하냐면 동시에 사용할 거니까요. 동시에. 한마디로 곱의 원리가 작동을 해서 5가지, 3가지, 4가지의 총 60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60가지 중에 하나는 빼야 하는 게 안 쓰거나 걸리면 그건 지불한 게 아니죠. 지불했다는 행위는 그래도 돈이 오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 59가지가 답이 됩니다. 지불 방법의 수는 이렇게 해서 59가지예요. 알겠죠? 하나를 빼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이 넘겼네. 지불 금액의 수는 방법의 수보다 줄어든다고 했어요. 이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 거냐면 이건 이제 원리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그 전 단위를 봐요. 그 전 단위를 보시면 그 전 단위의 동전의 개수가 합쳐서 다음 단위 돈의 액수를 넘어가게 되면 환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50원짜리 2개를 지불해도 100원이 되고 100원짜리 1개를 지불해도 100원이 되는데 난 그걸 한 가지로 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종류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전의 종류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불 금액의 수는 이 전 단위 돈이 합쳐서 다음 단위 돈의 액수를 넘어서게 되면 다음 단위 돈을 환전하여 50원짜리 8개라고 생각하고 지불 방법의 수를 센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환전을 하는데 반드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100원짜리 3개는 300원이고요. 300원은 50원짜리 동전 6개입니다. 그럼 그 6개를 환전해서 50원짜리 2개만 합쳐서 8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8개를 만들어 놓고. 근데 이 10원짜리 보세요. 10원짜리는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걸 다 합쳐서 50원을 넘을 수 없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환전을 안 해요. 환전을 안 하고 이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해서 4개니까 5가지 지불 방법의 수가 있고 8개니까 9가지 지불 방법의 수가 있고 그 중에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은 빼니까 44가지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원리 설명이 좀 어려워요. 왜 환전을 하는지 어쨌는지.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정말로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라고 하면서 금액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요. 직접 만들어 보시면 이게 왜 환전을 해야 되는지를 좀 깨닫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거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만 하는
경험해야만 하는 두 가지 유형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유형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역 칠학이죠. 영역 칠학이. 몇 가지 색이 준비되어 있고 그 색을 사용해서 여기는 영역을 칠하는데 대부분의 원칙은 뭐냐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칙은 경계는 다른 색으로 칠한다예요. 경계, 인접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왜냐면 같은 색으로 칠하면 영역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읽어보시면 ABCD 4개의 영역이 있고 빨로, 파, 초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아요. 그럴 때 근데 단 지켜야 되는 단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라. 예, 이게 단 한 가지 원칙입니다. 자, 어떻게 칠하는 거냐? 일단은 원칙을 좀 정해야 돼요. 예, 순서. 일의 처리 순서를 좀 정해야 되는데 일의 처리 순서는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순으로 먼저 칠합니다.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순. 자, 보세요. ABCD 중에 인접하는 영역이 내 입장에서 나와 인접하는 경계가 제일 많은 애가 누구예요? 누구요? CD예요? C는 B와 D와 인접하고 있고 D는 C와 B와 인접하고 있는데 B의 영역 같은 경우 A와 C와 D에 모두 인접하고 있어요. 나라로 얘기하면 인접 국가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헝가리처럼. 그러니까 헝가리 맞나? 뭐 아무튼 예. B부터 칠하는 거예요. B부터. 그래서 이제 B한테 선택권을 주면 너 무슨 색 받을 거야? 무슨 색으로 널 칠해줄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다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 이렇게 합니다. 숫자로는 곱하기 4를 쓰는데 마음속으로는 곱하기 4 해놓고 4가지 색 중에 한 가지 색을 여기다가 칠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야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우가 그래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곱하기 4 했다는 건 여기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모두가 올 수 있는데요. 모두가 올 수 있는데 그 4가지 중 실제 사례 한 가지를 적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경우는. 그럼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뭐 이것처럼 이렇게 경계가 분리되어 버리면 그 다음은 사실은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걸 먼저 하나. 예. 뭐 예를 들어 C가 경계가 많으니까 그럼 C부터 할게요. D가 경계가 똑같은데 D부터 하면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빨이 왔잖아요. 그럼 나한테 페인트가 파랑, 노랑, 초록 4가지가 남았죠. 아니 3가지가 남았죠. 그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와도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라고 쓰고 마음속으로는 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곱하기 3 하고 마음속으로는 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은 세 색 중에 하나가 왔다. 그럼 이제 D의 선택권은 뭐가 되냐면 빨도 안 되고 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가지 색 중에 빨, 파 제외하고 나머지 2색 중에 하나가 온다 라고 하고 노를 적어요. 이렇게. 마지막 A인데요. A는 이 빨강 외에 파랑과 노랑, 즉 C와 D에 칠해진 어떤 영역과 인접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빨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색 중 하나가 와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인접한 경계가 제일 많은 데부터 칠하는 거라고요. 여기는 뭐 굳이 적을 필요 없죠. 그 다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경우가 모두 곱해져서 98에 72. 정답은 72가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쉽죠? 예람이가 그냥 잠들어 버릴 만큼 이렇게 쉬워요. 근데 여기 경우의 수에서 이 영역 칠하기의 유형의 뭐라 그래야 되지? 가장 애기 0단계를 지금 푼 거예요. 0단계. 예, 이 영역 칠하기는요. 계속 레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가서 인접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경우, 그리고 첫 번째 인접 영역이 마지막 인접 영역과 순환하여 다시 만나는 경우, 그리고 이 인접한 영역들이 좌우 대칭, 그러니까 2선 대칭을 이루는 경우, 4선 대칭을 이루는 경우, 원형으로 방사상 대칭을 이루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들어가면요 계속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풀이법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순열도 동원해야 되고 조합도 동원해야 됩니다. 원순열을 동원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영역 칠하기의 문제에 첫 발을 들여놨다 정도의 의미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 이제 나 영역 칠할 줄 알아. 이해됐어. 영역 이제 할 줄 알아. 이거는 정말 그냥 몰라서 하는 객기예요. 영역 칠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유형들을 경험시켜주고 있는 것일 뿐. 자, 오늘의 저의 목적의 마지막은 이걸로 장식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에요. 경우의 수를 센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곱하기 이렇게 하면 뭐 곱하기 뭐, 내지를 예를 들어서 니네가 나중에 순열을 배웠다. 그러면 그 경우는 5P3이잖아요. 5P3 조합을 배웠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6C3이잖아요. 그럼 6 콤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수치로 계산하고 이론으로 접근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매우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숫자들이 자꾸 곱하기로 등장을 하면 실제 사례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요. 중복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내가 빼먹는 게 생기진 않았는지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네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셌다는 거예요. 여기 중에 빼먹은 거 세봐, 여기 중에 겹치는 거 세봐 라고 한 다음에 내 눈으로 다 확인했는데 뭐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다 세고 싶다 하는 거야. 이 다 세고 싶음의 욕망이 있는데 정말 다 세려니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 세기는 세는데 그 아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는 방법, 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수형도.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룰을 읽어볼게요. 5장의 카드 1, 2, 3, 4, 5가 붙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상자 이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래요. 거기에 공이 있어요. 공에도 1, 2, 3, 4, 5가 있다네요. 그리고서는 얘네한테 상자에 공을 넣는 거예요. 무작위로. 안 보고 막 집어넣었어요. 안 보고 막 집어넣었다라는 시행을 했다라고 할 때 얘가 원하는 결과는 뭐냐면요. 단 하나의 상자에만 상자 번호와 공 번호가 같아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상자 5개를 모아놓고 공을 우당탕탕탕 다 집어넣어서 5개의 공을 던져갖고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1번 상자에 1번만 들어가고 나머지 2, 3, 4, 5를 봤더니 지 상자 번호랑은 다른 공번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몇 가지인가? 예. 미리부터 말해주면 이 아이는 퍼펙트 퍼뮤테이션을 번역한 완전 순열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여놓은, 우리나라 학원 강사들이 붙인 것 같은데 별명으로 붙여놓은 교란순열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이 완전순열 또는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단언컨대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로 셀 수가 없는 애입니다. 일일이 다 세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은 아니고요. 예, 공식이 있는데 교과과정 외라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과과정 내에서 이 완전순열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 세는 거다 예요. 다 셀 때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자, 상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1의 공을 넣을 거예요. 1에 1. 이건 가정이죠. 가정. 1과 1이 1번 상자에 1번 공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얘를 치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나에게는 2, 3, 4, 5라는 공이 남았고 2, 3, 4, 5를 이 4개의 상자에 자기 번호가 들어가지 않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2번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3 또는 4 또는 5가 있죠. 아이가? 맞죠? 1번 공은 치웠어요, 지금. 1번 공은 넣어서 치웠으니까 2번, 2, 3, 4, 5가 남았는데 2번이 못 들어오니까 3, 4, 5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상상을 잘 해야 됩니다. 유지를 잘 해보세요. 3번 공이 사용됐어요. 자, 니네 무슨 공 남았어, 지금? 2, 4, 5 남았죠? 2, 4, 5면 내가 2, 4, 5를 들고 이 3번 공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2, 4, 5가 모두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3번 공이 이미 2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모든 경우가 다 경우의 수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4를 2에 넣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4를 넣었으면 니네 공 뭐 남았어? 상상해. 2, 4, 5. 예? 자, 2, 3, 4, 5 중에 4를 썼어요. 그죠? 4를 썼으니까 2, 3, 5 남았죠. 2, 3, 5의 공 중에 3번에 넣을 수 있는 경우는 2와 5죠. 벌써 위하고 달라졌죠. 5도 마찬가지예요. 2와 4가 남았을 겁니다. 2, 3, 4, 5가 남았으니까 2, 3, 4, 5 중 5를 썼다고 하면 2, 3, 4가 남았는데 그 중에 3을 못 쓰니까요. 그럼 다시 일로 오세요. 3, 2 썼어요. 3, 2. 1 날라갔고 3과 2를 썼으니 뭐 남았어요 지금? 4번 공, 5번 공 남았죠. 4번 공, 5번 공을 여기에 하나씩 넣으려고 해요. 근데 집어넣어에 지가 가면 안 돼.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5, 4.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나한테 4, 5가 남았는데 번호도 4, 5가 남았으니 엇갈려 넣는 수밖에. 다시 3, 4 넣었어요. 뭐 남았어요? 2, 5 남았어요. 2, 5가의 공이 남았는데 번호는 4번 상자, 5번 상자가 남았어요.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5, 2로 넣을 수 있죠. 이건 바꿔 넣을 수 있나요? 못 넣습니다. 못 넣어요. 여기다 2 넣었다가는 1로 5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3, 5 썼어요. 뭐 남았어요? 2, 4. 2, 4인데 4에 4번 공을 못 넣으니까 여기 2번 공을 넣을 수밖에 없고 남은 공은 4니까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의 결정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상자들은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 봐요. 4, 2 그러면 3, 5 남았죠? 3, 5
그러니까 5, 3이 자동 결정. 4, 5 썼어요. 4, 5 뭐 나왔어요? 2, 3 남았죠. 여기서 이제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4, 5를 사용해서 내가 2, 3, 4, 5 중에 2와 3번 공이 남았는데 남은 상자가 4번, 5번이에요. 이 말은 2, 3도 가능하고 3, 2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5, 2 썼어요. 뭐 남았어요? 3, 4. 근데 4가 여기 있으니까 3과 4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 5를 넣었어요. 2, 3에. 그럼 남은 공이 뭐예요? 2, 3이 남았죠. 2, 3은 또 4번, 5번 공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4번, 5번, 5번, 4번 이게 다 가능해요. 2번, 3번, 3번, 2번. 아니네. 쏘리. 이, 3, 3, 2가 모두 가능해요. 잘 보시면 이게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로 가능한 일인가? 안 돼요. 예, 이게 계속 곱한다는 거는 그 앞쪽에 곱해져 있는 개수의 뒤에 계속 똑같은 개수가 달려 있을 때만, 그때만. 앞에 4가지 경우가 생겼는데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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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가 예외 없을 때 그때 이 4가지에 대한 3가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뒤에 무엇이 왔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운명이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 예, 이럴 때는 수영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줄수를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요. 9가지. 근데 이게 어떤 경우를 가정하고 9가지죠? 1에 1이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9개. 그럼 여기서 이제 곱하기를 하나 쓸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에 2가 들어갔다, 3에 3이 들어갔다, 4에 4가 들어갔다, 5에 5가 들어갔다는 입장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놈의 정답은 9개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수영도가 단어 뜻이 뭐예요? 옛날 사람들 장명 보면 참 그 티 많이 나는데 이 한자로 나무 숫자가 있어요. 나무수. 예, 수목원 할 때 그 수목원이 나무 숫자, 나무 목자예요. 그 수예요, 그 수. 수목원이 물과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고 나무 숫자, 나무 목자예요. 나무 숫자가 있는데 수형도는요, 나무 모양의 그림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무 모양의 그림이에요? 이게 출발해서 벌어 나가잖아요. 고개를 90도만 돌려봐요. 이게 나무가 가지 뻗어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야, 이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지 이놈들아. 이렇게 뿌리야? 그래, 이렇게 이렇게 수형도 나무 숫자. 오늘 이 얘기하고 끝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수형도는요, 모든 경우의 수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 앞에서 물었던 어떤 경우, 아까 뭐 집을 방법에서 집을 금액에서 전부 다 수형도로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내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예, 확실하니까. 그리고 너희들도 자주 해봐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나는. 왜냐면 이 수형도를 자주 해본 자만이 머릿속으로 실제 일이 벌어질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실제 벌어지는 일이 상상되었을 때 생략이 가능해요. 분류가 가능해요. 수형도 자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까지가 1차 결론. 2차 결론은 이 유형은 수영도의 예시를 보여주려고 완전 순열이라는 아이를 끌고 왔어요. 또는 교란 순열이라는 아이를 끌고 왔어요. 그렇다면 얘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해둘 수가 없는 거죠.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은 이 수영도의 효과 때문에 종종 모의고사나 내신에 등장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면 우악, 그럼 계속 수영도로 하면 되겠네요. 맨날 똑같이?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완전 순열, 경우수, 이제 조건만 기억하세요. 조건만. 자기 번호에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상자와 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이 자기 이름표, 미안. 내가 옛날 사람이라 우리 때는 이렇게 이름표 달고 다녔거든요. 요즘엔 뗄 수가 없네. 모자. 모자 맞네. 4명이 자기 모자를 벗어서 한 곳에 모아놨다가 나가면서 무작위로 쓰고 나갔을 때 누구도 자기 모자를 쓰지 못했을 경우 라고 하면 방금 경우랑 똑같죠. 4명이 지 호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내놓고 공부를 하다가 나가면서 그냥 무작위로 손을 집어넣어서 핸드폰 하나를 들고 나갔어. 다 나가서 복도에서 봤더니 아무도 자기 핸드폰을 집어들지 못했다.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그러니까 지 것과 자기 것이 자기 것인 것이 하나도 매칭이 안 되는 경우의 수를 완전순열이라고 해요. 이 상황만 인지를 하면 그 대상이 3명이냐 4명이냐 5명이냐에 따라 수영도를 미리 실시해 보는 거예요. 우린 방금 4개짜리 수영도를 실시해 본 겁니다. 1을 1에 넣었다는 걸 제외하고 2, 3, 4, 5의 상자에 2, 3, 4, 5의 공을 넣어봤으니까요. 몇 가지 나왔어요? 9가지 나왔었죠, 방금.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완전 순열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3명이 참여를 하잖아요. 2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수영도로. 5명이 참여한 걸 수영도로 써보면 44가지가 나옵니다. 고생을 좀 해야죠, 이건.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우리 반 애들을 가르칠 때나 내가 사용할 때 완전 순열은 3가지 경우, 4가지 경우, 5가지 경우에 대해서 2, 9, 44를 외우게 해요. 그래서 그냥 적용시키면 되죠. 지금 이 문제의 경우, 자기 번호에 자기 상자 번호가 자기 공을 받는 경우가 총 5가지가 있고, 그럼 남은 4개의 완전 순열이니까 45개군. 이렇게 하면 이제 5초 컷이 되는 거죠. 난 9을 외우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자, 경우의 수. 경우의 수 특강치고 경우의 수에 참 많은 시간을 할애했네요. 오늘 여유가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 잘 해놓고 순열 넘어가면 확실히 그냥 순열을 바로 접하는 것보다 좀 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주말 통해서 너희들 앞에 나갔던 영상들 8개 쭉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새 마음 새 뜻 새 충전을 하여 월요일날 다시 만납시다. 마치겠습니다.